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매체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의 천만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그다음에 전국의 네티즌 여러분, 알찬 시간을 꾸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정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박원순 시장님 친 100일입니다. 오늘 달리 다른 행사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더라고요. 오직 하나, 이 블로그 생생톡 하나를 마련하셨어요. 나름으로는 시장님이나 서울시에서 오늘 이 자리를 대단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한 지 100이 되셨지만 보도를 보시겠지만 연일 큰 뉴스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 원래 2시간, 제가 2시간이라고 따라놨습니다. 2시간 시간 내주신 시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30분의 블로거들이 모셨는데요. 다 서울 분들이 아니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당진에서도 오시고 서울 수도권에서 여러분 오셨어요. 그래서 경양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여기는 외국인, 서울에 사시는 외국인 3분도 어떻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주 다종 다양하게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신 블로그들도 시사에서부터 요리 블로그, 스포츠 블로그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질문 주제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행은 한 10분 정도 시장님이 많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통해 답변해 주시고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전에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받은 네티즌들 질문 받은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패널 질문을 한 10가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자기로 계신 분들을 질문하게 될 예정입니다. 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참고로 지금 이 방송이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올레온 에어, 그 다음에 조인 NSN, 봄TV,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이 네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고요. 혹시 이 현장에는 못 오시지만은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서울시 공식 트위터인 서울매니아, 그 다음에 TNN-KR 착불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은 짬나는 대로 대신 시장님께 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조금은 참고로 말씀드린 대로 받은 질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 10분들에게 패널 질문을 먼저 할 텐데요. 권상훈 군 맞습니까? 아, 상우 왔구나. 상우 잠깐 일어서세요. 시장님, 저 친구가 저기 키는 크지만은요. 저 친구가 제가 3년 전에 만났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아, 그렇군요. 우리 권상훈 군이 첫 질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훈 군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장이 모두 바로 부릅니다. 우리 여기 블로그와의 간단 좀 해도 괜찮은 거죠? 이야기해 주시죠. 좀 오히려 격려하는 박수 좀 보내드리고요. 네, 저도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정말 딱 100일 됐습니다. 아까 이제 아무 행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저희 비서실에서 비서들이 그 케이크를 하나 사와서 우리 축하합니다 한번 했거든요. 근데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길래 제가 속으로는 축하받을 일일까? 위로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보니까 정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천만이 서울시에 살고 계시고 또 실제로 2천만이 넘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결정해야 될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100일이면 아직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그죠? 어찌 보면 애기 땡이 아직 그 애기 보면 100일 하면 걷지도 못하고
근데 저는 이미 벌써 한 10년은 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이 몰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이제 그 정책에 관해서 어떤 의사결정 이런 거 하는 과정이 워낙 그 뭐랄까 심각하고 엄중한 게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몰입해서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후딱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신도 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결정 잘해갖고 여러분 즐겁게 만든 것도 상당히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정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보면 참 신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기도 해요. 앞에 전반부 얘기 들으실 때는 아무도 서울시장 안 하겠다고 계셨을 텐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하시고 싶은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양면이 있는 그런 직책인 거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들과 함께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도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파워블로그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계시죠. 사실은 뭐 기존에 여러 언론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른바 소셜 미디어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1인 미디어가 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100일이 돼서 여러분 모신 것도 굉장히 죄송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여러분들도 만나서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좀 주시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뭐든지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장 모두 말은 별도로 하죠. 뒷빼지 말고요. 알맹이 남겨놨다가 부처님 질문에서 우리가 알맹이 말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권상훈 제가 소개 하나 했는데요. 아주 나이로는 연소하지만은 참 오래전 활동을 해왔고요. 좋은 블로그입니다. 자, 권상훈 군이 첫 질문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이 준비된 패널 질문을 먼저 소화하고 자유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재 생각하시기에 서울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시장님께서 만들고 싶은 서울시는 어떤 서울시입니까? 예,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제가 한 몇 시간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는 제가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서울시장이 됐을까, 왜 저 같은 사람을 뽑아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저는 결국 우리가 지나온 시대와 또 앞으로 이렇게 닥쳐오는 시대 사이에 어떻게 과거의 시대들을 정리해내고 또 어떻게 새로운 시대 미래를 맞을 것인가, 이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고요. 그것은 또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또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권상우는 내가 보니까 뭐 이런 통찰력이라는 어려운 말씀도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죠? 비록 통학생이지만. 그쵸? 뭐 그래도 꾸준하게 뭘 계속 먹고 있네. 근데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요. 지난 시대는 우리가 이제 이른바 여러 이 범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성장의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오직 성장에만 매달렸던 그런 시대이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삶의 질이 높은, 그래서 어떤 자신의 인격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인가, 그런 시대가 될까, 뭐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굴뚝산업에 종사했다면 앞으로는 보다 더 지식, 집약적인, 창조적인 이런 산업의 시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일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바쳤다면 앞으로는 일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투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GDP 중심의 이런 성장 대신에 이제는 삶의 질을 따지고 행복을 보다 더 추구하는 뭐 이런 시대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시장의 꿈을 달성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꿈을 달성시키는 자리다. 그 다음에 도시를 위해서 사람이 희생된 그런 지난 시대를 극복하고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도시가 좀 이런 시대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참 많은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창조적이고 또 도전적인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잘 들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앞으로의 이제 그런 변화 이런 게 많은 그런 것을 우리 시장에도 담아내시겠다 그런 말씀을 저도 얘기가 됩니다. 예. 첫 질문이 너무 매크로했습니다. 그런데 정하고 보니까요. 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좀 미세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규천님 질문해 주시죠. 네. 네, 매피처 단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안지성입니다. 이전 시장님께서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시장 사태를 더불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 이전 시장님께서 진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그 향후 계획 관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제가 선거 중에도 토론에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세훈 전 시장님이 무상급식 반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아니다. 무상급식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와서 실현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한강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도로 그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런데 또 동시에 저는 이렇게 뭐 시장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예컨대 뭐 충분치는 않지만 자산콜센터 같은 거, 그죠? 그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잘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들은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여러분 제가 그 성곽 한양 도성 그런 거 아시죠? 이거 안 걷다가 하루 종일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는데요. 이미 서울은 벌써 600년도 된 수도잖아요. 심지어는 미래 백제 미래성까지 치면 1000년이 더 된 도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온 도시거든요. 근데 이 성곽을 복원하기 시작한 것은 복원 시장 시절부터 이미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여기까지 조금씩 복원해 왔어요. 물론 복원의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론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서 저는 이 성곽 복원을 통해서 또 그 주변 지역을 좀 이렇게 주변의 마을들을 활성화해주고 동시에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까지 등록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전인 시장 때부터 계속 배워오던 것을 제가 좀 더 또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어느 시대나 이렇게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그런 어떤 연속 성장하는 청년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것이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직스러우시죠? 감사합니다. 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막 자화자찬입니다. 지난 주말에 그 한국 가시는 저도 방송으로 보도를 봤습니다만
서울이 땡 불러서 원래 수박이 있으시죠. 말씀하신 대로 남산이랑은 좀 보건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치 그쪽으로 이분은 청와대 입구하면서도 이분 한동안 늦게 있긴 했는데 그리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 중에 하나가 역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체계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순서에 따르면은 이제 그 교육, 육아, 복지 이런 데 대한 질문이 몇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패널 질문을 몇 개 소화하겠습니다. 블리스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지금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대학생입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장님께서 시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켜주셔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대학에서 등록금 인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포함해서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런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복지 같은 계획 추진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많죠. 사실 시립대 이제 반값 등록금을 딱 결정하고 나니까 그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그 국립대 팀장님들 모여서 반값 등록금을 또 중앙부터 그리고 있다고 또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내리는 데는 적지만 상당히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립대학교 경우에는 사실 또 절반의 등록금인데 그 중에 또 절반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무상으로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참 서울시장으로 살다 즐거운 점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세상 바꾸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서울시내 그러니까 시립대 말고도 서울대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등록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런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서 충분치는 않지만 그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대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주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지금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학이 만약에 그 학교 안이든지 학기든지 땅을 마련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아주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제한을 많이 뒀습니다만은 건축가나 이런 편의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좀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인데 지금 그 중장님들하고 굉장히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대학은 그런 걸 짓고 싶어도 서울시가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요. 허가를 안 해줘서 잘 못 지었던 측면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기숙사도 많이 바꿀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학 못 간 아이들도 사실 상당히 있잖아요. 혹시 그런 친구들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저는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국업 기능직 공무원들 경우에는 30%를 고등학교만 졸업한,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시 공무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시립대하고 지금 상의해서 학사 입시 요강도 좀 이렇게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꼭 공부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 크게 기여 또 리더십을 갖고 있고 팀워크를 잘 만들어내고 이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저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을 성적순으로 쭉 뽑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중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상우 같은 친구는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가 잘하나요? 근데 이렇게 막 블로그도 하고 이런 데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앞으로 시립대 가기가 좋고 서울시 공무원들에
좀 이런 식으로 좀 세상에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기 신나죠? 네. 그런데 진짜 그 금년에 국업 기능직 30%를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을 뽑겠다. 대학에 땅을 마련하면 기부가 지는데 건축 허가를 지원하겠다. 이게 지금 발표된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발표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그 30% 뽑겠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 인사 발표를 하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기숙사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교수님. 연구 중인데요. 연구 중입니다. 예. 근데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잔담을 통해서 몇 가지 뉴스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이 딱 되고 보니까요. 다른 점이 옛날에는 제가 뭐 마음대로 막 발언하고 그랬잖아요. 주목도 별로 안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시작이 되고 나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뉴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보고 사고 쳐달라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 뉴스 만드니까 오늘 파워블로그 30분이 오셨는데 매일 하시는 얘기만 다 하시면 되지 없잖아요. 뉴스 이렇게 주실 걸 믿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화하십시다. 김정현님. 마이크 드릴게요. 예, 저는 자녀교육과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다람물 이전원입니다. 저는 딸이 셋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또 교육비나 이런 여러 여건 때문에 보내고 싶고 그러려고 하는데 문제는 입소 순위가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280개에서 설치하시는 동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저는 환영하는 입장인데 입소 순위 현재 보면은 뭐 다문화 가정 아니면 뭐 다자녀 가구,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맞벌이 부부의 입소 1순위 배정 기준이 재직증명서와 기타 뭐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나 뭐 직장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 증명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뭐 한 40~50% 정도가 정도밖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훨씬 낮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훨씬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립 어린이집에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파악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제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순위를 정하는데 이제 제출 서류하고 입소 순위는 서울시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거 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공무원스러운 답변이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을 바꾸고 법률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물론 법률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만 그 법률이 부당한 것이고 불합리한 것일 때는 저는 중앙정부와 또 국회에 그거를 제안해서 그걸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이후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면 서울시가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더라. 이런 걸 전부 제출하라고 제가.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회의원들 선거까지 있는데 이분들도 되기만 되면 저한테 아주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오실 거예요. 이런 일이 뭐 수백 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출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쳐져야 됩니다라는 얘기할 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대기 순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제 국공립도 많이 짓고 또 기존의 사립 중에서 이른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국공립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좀 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보육 문제는 아마 제가 강조하는 여러 업무 중에 5개 손가락 안에 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현재 이렇게 마무리. 네, 마이크 주세요.
네, 우선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인천 시민입니다. 인천 시민인데 지금 서울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서울의 가양호 종합사회복지하는 곳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회복지하는 현장에서 보면 이제 시장님께서 희망온돌, 희망마차, 또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지금 쭉 이제 추진을 하시고 타운홀 미팅도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님의 그런 혁신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과연 서울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 전체가 그런 비전을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좀 질문을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복지시장이 되겠다고 또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 과정에서도 그 공약을 제가 냈고 또 서울 복지사 협회하고도 공동 협약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지관, 대복지관 시설장들과도 여러 가지 미팅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청책 말씀하신 토론회도 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바로 시행할 만한 것들은 바로 정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냐?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복지재단, 서울복지재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저는 이사장님이나 대표님과 참 좋은 분으로 현장과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꼭 임명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다 또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을 저는 잘 좋은 분들로 이렇게 채워드리면 그분들이 또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그 현장 마인드는 좀 약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관료제 편피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는 그 시혜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베푸는 쪽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충이나 고통들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늘 현장주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현장을 많이 다니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서울시 공무원들을 여러분 격려 많이 주셔야 됩니다.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요새. 고맙습니다. 다음 경제 쪽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준비가 되고요. 안녕하세요. 복지블로그 운영하는 김포철입니다. 예, 여기 오니까 제가 질문 준비한 것도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지금 외투를 벗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에너지 절약 정책 때문에 사무실에서 발이 얼어서 외투를 벗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지금 오늘 저희 페이스북에다 질문을 올렸는데 다들 내가 지금 남극의 눈물을 찍고 있는 느낌이 든다, 발이 얼어서 가격이 없다라는 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한번 여기가 어떻게 온도가 되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 트위터에서 포장마차 철거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포장마차 때문에 피해보고 계시는 그 뒤에 상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청은 18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여러분들 귀한 손님이라고 특별히 두들었나? 오늘 좀 이따 확인해 보시고요. 네, 질문하신 포장마차 이 경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따지면 일종의 노점상들이 대체로 도로교통법이나 이걸 위반하고 있어서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이제 어쩔 수 없는 의무이기도 한데, 문제는 또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참 아마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단속하기에 앞서서
그분들이 조금은 더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도록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종로 2가에, 종로 3가인가요? 거기는 이제 길가 인도를 이제 가득 메우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면도로 쪽으로 전부 새롭게 이렇게 마차를, 포장 마차를 다 와서 할 수 있게, 그래서 기존의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잘 꾸며드렸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서울시가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도 종로구청과 함께 상당한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우리가 잘 발상의 전환만 하면 저는 포장마차도 하나의 도시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야시장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해, 옛날 동대문 운동장에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당한 이 포장마차 하시던 분들이 쫓겨났는데, 저는 이분들을 어쨌든 좀 배려하는, 그래서 포장마차 블루밭 이런 걸 하나 만들면 어떠냐, 제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명되셨죠? 네. 세금 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아, 포장마차 뒤에 가게에서 세금내고 계시는 분들이요. 아, 그러니까 사건성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소리에 대해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재래시장 가보시면요, 그 원래 이제 그 점포들이 쭉 있고 그 앞에 또 도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자세한 제가 경로를 모르지만 아무튼 원래 영업하시던 그 가게 주인들하고 그다음에 이 노점상들하고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그 몰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사를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다 같이 치기 힘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서로가 저는 협의하고 조정을 해서 함께 벌어먹고 사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은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 견해들이 늘 다르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잘 조정해서 평화롭게 서로 장사도 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이걸 잘 조정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직책인 것 같아요. 예, 잘 조정해 주십시오, 진짜로. 예. 질문 사이 하나 좀 여쭐게. 7시면은 퇴근 시간 아닙니까, 사실. 예. 왜 퇴근 시간에, 이 시간에 부르고 간다고 하면, 불만이라는 뜻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남들 다 집에 가 쉬는 시간인데, 시장이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포함했습니다. 7시가 넘어서 부르고 간다면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분이 있네요. 제가 약속이 10시에도 있고 11시에도 있는데 맞습니다.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제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퇴근하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네. 또 여러분들 배려한 것이기도 해요. 네. 뭐 제가 사실 좀 굉장히 일벌레고 그래서 참 아까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좀 가입게 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요즘은 저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이전에 거의 퇴근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9시 이전에 퇴근요? 네. 출근은 몇 시에 하는데요? 네. 그거 제가 빨리 가는 거라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저가 아까 불만이 아니고요. 이 시간까지도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 금화님도 질문 하나 있군요.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미디어 전문 블로거로 일하고 있는 금환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벤처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창업 쪽이 해결책으로 이제 부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도 얼마 전에 재원을 2,300억 원 정도의 그 청년 일자리 재원 중에서 830억 원을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투자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청년 사업이라는 게, 청년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험도 없고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실제로 사장님이 돼서 영업돼야 되고 개발돼야 되고 이게 쉽지만은 아닌데, 오히려 이제 사회가 청년들을 등떠미는 거 아닌가,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는
사회가 엉뚱하게 이 친구들에게 창업의 길로 내모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부동성으로 내모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과연 지속 가능한 청년 그 단계적인 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이런 지원 사업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서울시장 되기 전에 희망제작소에 제가 상임이사였잖아요. 이제 그럴 때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실제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 이 책 선전해도 되나?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이라고 제가 책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어떤 인생의 길을 개척해봐라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1000개 이런 직업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제가 세상을 오며가며 그것들 정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청년 실업 비율이 7.6%인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엔 더 될 것 같아요. 물론 늘 통계라는 게 좀 이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일자리라는 게 보통 기존에 뭐 이제 청년들이 좋아하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대체로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들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근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은요 대체로 힘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리 지레 겁을 가거나 또는 가봐도 이게 잘 안 됐던 곳이거나 뭐 이런 곳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청년 창업센터가 강남, 강북, 또 용산에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다녀온 다음에 서울시장실 입구에 특별 전시 공간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실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잖아요. 그럼 이걸 보게끔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획기적인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엄청구에 가면 질병관리센터 옛날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또 일종의 영국에 가시면 허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들의 일종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공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강남북 사회 청년 창업센터 가보니까 1년밖에 안 해주니까 뭐좀 할만하면 이렇게 쫓겨나는 상황이 돼서 그 중에서 조금 잘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따로 또 뽑아서 다시 뭐 3년까지 지원하는 것도 좀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더 훨씬 더 본격적인 그런 창업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특히 거기서 나온 물건들은 서울시가 1년에 한 2조 원 정도의 물건이나 용역을 사고 있거든요. 한 2조 원 정도. 그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는 늘 사회적 기업 또는 중소기업 이런 데서 물건을 사도록 이렇게 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해외 마케팅까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드리는 이런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짧은 기간 많이 하셨네요. 제가 일벌레로 가서 그랬잖아요. 그때 진짜 시장실 그 비서실 입구에 가보니까 그 비서실장님 그 가마리 앞에 뭘 쫙 전시해 놨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뭔가 찍어놓고 설명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네. 그럼 나중에 마치고 오시는 분 시장실 나중에 시장실 제가 네.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서울시 예컨대 지하철이라든지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판매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 기업의 장사를 해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사회적 일자리나 또 이런 어떤 오늘날의 청년들의 일자리나 사업만큼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간들 그런 좋은 그 판매 공간으로 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는 미투데이 들어온 질문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투데이 닉네임이
재래박이라는 분입니다. 재래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역사 노숙인에게 개방하는 정책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시민 중에 한 명입니다. 노숙인들의 잦은 화장실 사용 때문에 제값을 내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고성방가를 일삼는 노숙인들 때문에 여성과 노약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울역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신지요?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복지와 대다수의 보편적인 시민들의 편의 사이에서 여전히 복지를 선택하실 생각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서울시장 자리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그 말씀 저는 일리가 정말 있고요. 또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 겨울철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데 서울역에서 문을 닫아두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타협책을 했어요. 그 서울역이 만약에 그 정책을 그대로,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밤에 출입 못하게끔 막는다면 적어도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서 그런 노숙인들이 얼어 죽는 이런 상황이 이럴 때는 좀 문을 열어라. 이렇게 제가 공문을 내라고 얘기했거든요. 적절한, 아직 답은 안 온 것 같은데, 적절한 타협 아닌가요? 한개 하나 더 할까요? 자꾸만 이루어지는 분당선, 왕십리, 성능 구간이 조속한 완공과 다가올 여름 수해 준비는 빼먹지 않고 잘하고 계신지요? 닉네임이 관인생략이라는 분이 리크데이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입니다. 제가 관인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수제는 정말 제가 지금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요. 그러니까 눈 오면 저는 옛날에는 눈 오면 여러분 좋으시잖아요. 좋아했는데 눈 오면 걱정부터 듭니다. 도대체 몇 미리 올지. 그다음에 아직 겨울이지만 저는 내년 여름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7일부터 지금 동경을 가는데 가서 보는 게 그 수제를 어떻게 만들까. 지금 이제 국지석 호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뭐 동경의 경우에는 이제 그 대심도라고 해서 이걸 굉장히 지하의 땅을 어마어마하게 파가지고 비가 오면 그 물을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찬반 양론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직접 한번 제가 보고 오려고 생각 중이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러 가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름 두렵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걱정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선이나 이런 전철역을 이미 시작한 거라면 이제 빨리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뭐 이렇게 도로를 만든다거나 또 이런 그 지하철을 연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아무리 돈이 들어가도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도시 인프라라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것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공사는 보통 몇 천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은 제가 이제 공공투자 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서울시장인 제가 이 공사 해야 된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미래의 교통량을 영향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반대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엄정하고 중립적인 그런 기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를 통과한 것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7시 50분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 50분 됐는데요. 한 10분 정도 뒤에 10분 정도 내에 패널 질문 3개를 소화해서 이 약속한 시간에 반 정도를 패널 질문을 하고 8시부터는 우리가 자유 질문으로 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소화하겠습니다. 자, 김태훈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식과학의학블로그를 맹시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서울의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쌀, 우유, 계란, 밀가루 이러한 기본 기초식품들의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쌉니다. 해외들과 비교해봐도 그렇고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기초적인 식품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되어왔고요.
물론 국가에서 이런 거를 이제 잉여 농산물이나 잉여 생산물들을 수급 매입을 해서 다시 그거를 이제 사회로 돌리는 그런 거는 국가에 대한 일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인 만큼 충분히 그거를 서울시 내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서울시에서 이걸 이렇게 관계된다면은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상급식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차단기 대책들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정부에서 잉여 농산물을 통한 잉여 농산물을 수입해서 다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서울시가 산하기관 중에 농산물 유통공사라는 가락동 여러분 아시는 가락동 농산물센터가 이제 그 산하의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 내에 이런 어떤 음식 식품 물량의 한 40%를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강서 센터도 있고 또 추가로 뭐 강남 쪽 이렇게 이제 만들어갈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면 좀 말씀하신 직거래를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또 그 도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생산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어떤 직거래 장터라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보통 미국에 가시면 약 1,700개 정도의 파머즈 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부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싱싱한 또 신뢰할 만한 그런 식품들을 소비자들이 도시 소비자들이 먹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그 다음에 물론 중앙정부가 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통공사를 통해서 그 농산물의 이력제라든지 이런 것을 훨씬 더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적 가능하도록 만드는 뭐 이런 일들은 도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앞에 안쪽 하시면 그때 한 가지 추가할 거라면요. 이런 기초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걸 예술을 한 다음에 이런 걸 가공을 해서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치즈라든가 더 같은 걸 가공을 해서 아니면은 고기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장기간 보관할 수도 있고 나중에 배급 농민계층들한테 배급을 할 때도 노인분들이 쓰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참 좋은 아이디어죠. 일자리도 좀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져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그거 제가 좀 안 챙겨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 공사에서 유통되고 혹시 남은 것들, 물론 그게 이제 공급자가 있으니까 다시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걸 확인하면 돼서 말씀하신 것대로 보통 이제 아마 푸드뱅크가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쪽으로 넘길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가공해서 사회 취약계층에 배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그 실무부서하고 확인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실천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자, 다음 교통도 질문이 하나 있고요. 위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션 대학생이에요. 현재는 대한민국 인구가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서울의 인구 밀도가 엄청 높고 여러 가지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서울시정부가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유디 씨가 고향이 자카르타를 제가 가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그 인터내셔널 헤비타트가 이제 어떤 거기도 아주 우리 한국도 그랬는데 또 지금도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죠. 대규모로 막 철거를 다녀서 그 가난한 그 도시민들이 쫓겨나는 그 현장을 조사해달라고 해서 제가 조사단에 이용을 갔다가 가서 보니까 거기도 막 그 자동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고 그 뭐죠 이렇게 수레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 그 뭐라 예? 배짝 예 맞아요. 그것도
교통의 문제가 사실 심각하죠. 왜냐하면 너무 자동차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대중교통을 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고 편리하게 해서 예컨대 승용차를 이 시내에 가져오는 비율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외국에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유럽 선진 도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은 뭐 5%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가 워낙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지 뭐 타고 다니죠. 그 다음에 걸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도시의 경제권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마을일 때 걸어 다녀야 그 가게를 지나가다가 뭐 떡볶이도 사가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자동차로 그냥 싹 자기 집 앞에 들어가는데 뭘 사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 중인데요. 지금 근데 서울 시내에 특히 이제 이른바 그 사대문 안에 들어올 때 공잡 통행료로 지금 돈 2,000원인가요? 그 매겨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인데 그런 어떤 규제적 방식보다는 오히려 여기 들어오면 훨씬 이 차를 갖고 오면 훨씬 더 불편하고 주차할 때도 잘 없고 그 대신에 대중교통이 훨씬 편하더라. 이제 이런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문화라든가 구조를 만들어내면 그게 오히려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대중교통에 관해서 정책 토론을 한번 할 테니까요. 그때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십시오. 저는 시민들을 신뢰합니다. 시민들의 지혜를 하거든요. 아까 좀 전에 남는 음식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좋은 생각이죠. 저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각자 뭔가 자기만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서울시정에 관해서 제가 시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주인 행세를 하려면 뭐 자꾸 아이들 내놓고 하셔야지. 가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시민들이 저한테 혼나요. 위원님, 그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죠? 네. 보자, 교통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시장님 편을 하나 드려드릴게요. 그 교통비 인상한 걸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서 그게 맞던데 경기도는 200원 올렸는데 서울은 150원이고 그렇다고 이번에 교통비를 처음 올린 것도 아니고 대초 이래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맞는데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억울한 게 있으면. 네, 고맙습니다. 사실 어느 시장이 그런 요금 인상을 하고 싶은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한 4년 4년 2개월 정도 그 교통요금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석유, 휘발유, 또 LNG, CNG라고 그러죠. 그 가스, 뭐 이게 전기요금 다 20%에서 40%까지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버스하고 전철 요금만 안 올랐는데요. 사실은 이 서울시 의회도 벌써 옛날부터 결의해놓고 있었고 또 경기도, 부산, 대전, 인천 다 올렸었어요. 200원씩. 근데 저는 처음 올리라고 하는 걸 제가 몇 달 동안 버티면서 이거 올리기 전에 먼저 자기 경영 혁신을 해라. 근데 앞차례 요청을 해가지고요. 지금 한 1,000억 정도의 자부채, 경영 혁신책을 내놓고 그걸 제가 딱 담보를 받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도 적자가 5,000억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일부는 서울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서울시의 부채로 남는 것도 결국 서울 시민의 부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돌이 왼쪽 돈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 워낙 이제 지하철과 버스가 피부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분들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요. 근데 이거 뭐 따지고 보면 제가 서울시장 들어보니까요. 뭐 전에 시장님들이 해놓은 거 청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잘못해서 지금 요금 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때로는 격려도 좀 해주세요. 되는 기회 드렸습니다. 예. 자, 패널 질문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요. 이거 하고 이제 그다음 이제 자유질문 들어가죠.
마지막이 미스터 브랜드님 여기 계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거기 계십니다. 네.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브랜드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한 10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원래는 서울에 살았었습니다. 상당 부분 지금 경기도민들이 기존에 서울 시민이었다가 경기 동민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필연적으로 서울 시민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생산활동에 서울시의 상당히 오늘 경기도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촉배를 위한 교통 문제랄지 그에 대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해 와갖고 저도 사실은 제가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주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코스트가 상당합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집을 조그만 거를 2개로 얻어서 제가 살고 있으면서 월요일날 서울시에 나왔어요. 금요일날 집에 들어가요. 제가 오늘 도시장님 면담을 하는데 그 큰 옷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빨래를 지나서 이제 주말에 오늘 타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좀 가방을 들고 오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게 청와대나 대통령님 만나러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안검색에 혹시 걸리지 않을까 그런 우리도 했었습니다만은 뭐 다행히 그런 건 없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정책적인 공조랄지 업무 협약, 업무 협의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 어떻게 되는지 또 시장님이 생각하는 경기도와의 정책적인 공조에 있어서의 업무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서울시가 이렇게 좀 주택 공급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또 투기 정책도 제대로 못 막아가지고 투기를 못 막아서 결국 많은 서울 시민들이 결국은 경기도로 또 충청도로 이렇게 가시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서울이 따로 있고 경기도가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저는 물론 서울시장으로 서울 시민들에 대해서 인사적 책임을 지고 있지만 제가 선거 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과 서울은 하나다. 서로가 다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좀 많은 의존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해야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도 있으니까 서울은 또 수도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수도권에 대해서 함께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민이라고 뭐 서울시와 전혀 관계없는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함께 어떻게 하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편리롭게 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님도 제가 그래서 따로 지금 2번이나 됐죠. 인천시장 송영길 시장님도 됐고요. 특히 서울에서 여러 가지 폐기물들, 매립하는 것들을 인천에 가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천 시민들로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제가 인천 시민이 서울 시민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걸 뻔뻔치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쪽으로 신분적으로 협의하겠다. 고양시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그전에는 굉장히 갈등 관계였어요.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요. 지금 굉장히 조화로 관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지사님, 인천시장님 또 심지어는 다른 도시에 시도지사님하고 충분히 좀 협력하고 함께 해갈 생각입니다. 예. 자, 이상으로서 패널 질문을 계속 마치겠습니다.